리팟의 학술 자문단을 모시고 지금부터 리팟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모두 바쁘신 와중에도 또 자문단 위원분들도 이렇게 무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리팟이라는 제품이 특별한 기술력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토크 콘서트가 처음 공개된 리팟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리팟. 리팟은 과연 어떤 레이저 장비인지 김기범 원장님께서 좀 마이크를 들고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리팟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QSH-532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타겟 레이저입니다. 532 파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을 타겟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기존의 멜라닌과 색소 영역에 동시에 잘 효과도가 높아서 어떤 영역을 타겟한다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팟에는 과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혈관성 병변들을 줄여주고 색소성 영역에 더 특화되어 있는 타겟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전된 기술은 이 색소 영역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영역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접목됨으로 인해서 부작용과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일반적으로 한 번의 치료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 기술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하나는 병변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병변을 적절한 오버랩을 통해서 빈틈없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있는데 손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계로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거는 정말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일광흑자 치료에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게 맞는지 또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리팟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병변에 혈관을 수축을 굉장히 시켜놓고 또 병변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병변 사이즈에다가 고출력의 에너지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 표피진피 경계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포토메카니컬 세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될 만큼 이렇게 한 번에 뜨게 되거든요. 이제 뜨고 난 게 이제 듀오덤에 붙어져 있는 사진인데요. 그리고 다음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환자분 실제 케이스입니다. 이제 보통 듀오덤 같은 이제 드레싱을 해놓고 2주 있다가 떼게 되면은 그게 슬러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러징이 떼지기 전에 이제 드레싱을 벗겨서 좀 봤는데 이제 흑자 부분에 있던 병변들이 이렇게 딱지가 이쁘게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한 번 치료만으로도 병변이 완벽하게 좋아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광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레이저를 보유한 병원에서 리팟을 만약에 추가 구매를 한다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에 대한 또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일 것 같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병원에서 안티에이징 시술과 이제 색소 치료를 같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안티에이징 치료랑 색소 치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반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팟 레이저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병원에는 이제 타지에서 멀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 슈퍼피셜한 병변들은 이제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도 받고 요거까지 오신 김에 하고 가시죠 라고 할 수 있는 파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사용했던 레이저들은요, 그 아티큘레이트 암에 혹은 파이버 암에 그 얇은 핸드피스가 있는 레이저들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리팟은 이 핸드피스만 봐도 다릅니다. 이렇게 생긴 핸드피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 리팟 핵심 기술의 집약체인 이런 핸드피스를 가진 레이저도 없었고 또 리팟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레이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추가로 구매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우리 클리닉에서는 색소 환자를 좀 본다. 이런 병원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사실 1회 시술 수가도 충분히 받아서 병원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색소 환자를 보다 보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고비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흑자고요. 그 외에도 다른 색소 병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자문단 원장님들 많이 사용하시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병변은 경쟁 병원에 보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병변들도 리파술 하면 잘 되는, 예를 들어 베커시 모반이라든가 카페오레 반점이라든가 이런 조금 한 번에 안 되는 그런 난치성 색소들도 리팟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들을 보이는 자료들을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를 많이 보시려고 하는 원장님들이라면 이 리팟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리팟으로 시술을 받는다면 여기 질문지에는 시술 프로토콜과 후처치라고 돼 있는데 저 환자 입장에서 뭐 느끼는 과정 그리고 뭐 그 후처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꼭 어떻게 하셔야 하고 뭐 어떤 장점이 있을지 그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홍반이나 pH 들의 위험성이 10% 미만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 같고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시술에 대한 만족도들도 기존의 10회 이상의 반복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취 크림이나 마취 약물을 이용한 치료로도 베스큘레이처 셀비지가 가능한데 그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질문을 보면 딱 답은 정해져 있죠. 마취 크림을 바르면 안 되고 바스큘라 셀비지를 위해서는 리팟에 붙어 있는 쿨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보통 마취 크림, 리도케인 마취 엠나 바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바소 컨스트릭션이 되든 바소 딜라테이션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도즈 디펜던트고 하나는 타임 디펜던트라고 이제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리팟에 붙어 있는 쿨링 자체가 완벽하게 바소 컨스트릭션을 시켜서 우리가 강한 에너지를 병변에 때렸을 때 pH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자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Q-스위치 532이고 쿨링 방식만 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쿨링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직 반응과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지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까지 레이저나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들의 쿨링의 개념은 목적 자체가 화상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자극으로부터 표피를 보호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D정션의 손상이 열적 손상이 가서 플루이드가 차게 되면 이도화상이 물집이 잡히고 이도화상이 되잖아요. 근데 VSLS에서의 냉각은 정반대죠. 진피를, 특히 진피의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로컬 쿨링을 통해서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 그 수축된 혈관이 수축되는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표피의 포토미티컬 에너지를 내보낸 다음에 다시 혈관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레이저에 쓰는 에어쿨링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DCD라고 알려져 있는 가스 쿨링으로는 부족하고 일단 컨택 쿨링을 해야 됩니다. 컨택 쿨링을 해야 시간이 지나면서 진피층까지 쿨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위쪽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3파장 다이오드 레이저, 거기 이제 원래 제모 장비인데 리프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쿨링을 좀 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도 정도를 하고 피부에 5초 정도 접촉했더니 사파이어 팁 쪽이 영하에서 영상 10도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아래쪽은 리팟의 팁인데 같은 이제 세팅에서 했는데 거의 영하 10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파이어 쿨링 이 팁들은 한쪽 면으로만 쿨링을 이렇게 전가를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양사방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면으로 다 쿨링을 하기 때문에 쿨링 유지가 아주 잘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 혈관을 보호하려고 할 때 너무 오랫동안 냉각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세팅이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6도 정도가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쿨링 유지하게 되면 냉각 손상이 더 무서우시기 때문에 일단 그 피부에 이제 센싱이 되게 되면 쿨링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레인지가 벗어나게 되면 다시 쿨링이 시작되는 그런 방식으로 과냉각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서혈관 수축은 레이징이 되는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당되는 온도 범위에서 조사를 했을 때 레이징을 하게 되면 포토 미케니컬하게 에너지만 전달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우리 Q스위치 레이저도 이 영역대 자체가 포토 미케니컬한 이펙트와 포토 서멀한 이펙트를 동시에 사용해서 시료를 하게 되는데, 이 포토 미케니컬, 포토 서멀, 그리고 포토 케미컬은 이제 LLT 모델이기 때문에 차치를 하더라도 이걸 너무 쿨링을 강하게 하면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팟은 4mm 스팟에 거의 250mJ 정도까지 사용하는데, 그 정도 사용하게 되면 플루언스로 에너지 덴시티가 한 2줄 정도 나옵니다. 2줄 정도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흑광도만으로 따져서 1094를 환산하면 한 22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멀 이펙트 중에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포토 미케니컬한 이펙트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이 포토 미케니컬 이펙트를 해결하게 되면 한번 볼까요? 아래쪽 혈관은 수축이 된 상태에서 포토 서멀한 이펙트는 다 제거된 상태고요. 과한 정도의 포토 미케니컬 이펙트를 줘서 우리가 BM을 걸쳐서 베이스 멤브레인이 걸쳐 있는 가장 강력한 크로모포죠, 멜라닌이. 왜냐하면 멜라노좀이 멜라노사이트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D 정션이 이제 우리가 레테시 일레고니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위에 다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미케니컬 이펙트를 강력하게 주고 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 이런 곳은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고요. 일단 크로모포적으로. 그리고 혈관이 수축돼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생긴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술보다는 그 충격파에 의한 손상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볼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따라서 이렇게 포토 미케니컬하게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방식의 그런 방식의 치료에 이런 쿨링의 개념들이 잘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쿨링을 하게 되면 사파이어 팁이 서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냉각을 하다 보면 결로가 생기는데, 이게 생기면 레이징에 또 방해가 되지만 아까 보셨던 병변 인식하는 그 센싱 기술에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냉각을 하는 동안에 서리가 끼지 않게 하는 것도 이게 아마 특허로 등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멀 티슈에 리팟을 전반적으로 얼굴 전체에 골고루 쏜다면 어떨까요? 흑자 제거 말고 다른 효과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피더멀 리전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 또는 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흑자뿐만 아니라 카페올에, 그다음 백허 같은 경우도 다 치료가 지금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피 병변은 타겟을 정해서 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풀페이스 쓰게 되면 다 크러스트가 앉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생기죠. 그런 경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검버섯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분만 그 듀오돔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온 얼굴에 다 쏘면 못 붙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 뭐 과거에 했던 패널 필링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할 거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타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팟을 쓰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한 결과가 좀 있는데요. 하고 나면 타입 3 콜라겐이나 또는 일라스트 파이버가 증가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주비네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운타임이 있는 분이라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고 좀 뭔가 전반적으로 피부를 다 개선하고 싶다라면 가능은 하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결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외에도 잡티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잡티를 이걸 하는 거는 좀 우리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3개월간 쓴 결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링 방식과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스 쿨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스 쿨링이나 컨택 쿨링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그 대세가 컨택 쿨링보다는 가스 쿨링이 많았죠. 이 가스 쿨링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피에 있는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쿨링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하 20도, 30도, 뭐 최근에는 뭐 냉매가 좀 이렇게 약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되면 일단 냉각 손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각 손상을 가지는 것과 또 별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프로스팅 때문에 레이저 조사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나오겠지만 병변을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한 번에 우리 스캐닝으로도 병변을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VSLS용으로 가스 쿨링을 쓰기에는 아주 좀 부적합한 것 같고요. 혹시 뭐 필요하다면 뭐 레이저 토닝이나 토닝 방식으로 한다면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샷투샷의 중첩이 50%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흑자라는 병변 자체가 클로날 익스펜션을 해서 이제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에 재발 없이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해서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걸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30%를 했다가 이 특수한 기술이라고 계속 말이 나오는 것들 있죠. 그 냉각 기술, 이 컨택트 쿨링에 의한 냉각 기술이 가장 이제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충분하게 유효 병변을 없앨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이제 리팟의 장점인데 그 베스큘러 살비지를 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BM 레이어까지 이제 도달하게 해서 확실하게 뮤턴트 셀까지 한 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조금 오버랩이 되더라도 세이프티 윈도우가 굉장히 넓은 레이저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여기 같이 계신 원장님들이 다 이제 치료 경험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흑자를 1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10번 올 환자가 한 번밖에 안 오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병원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유병률이 높다.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제 병원의 케이스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뭐 RF를 하든 소위 말해서 뭐 울세라라든 써마지를 하든 티타늄 레이저를 하든 이제 얼굴이 약간 좀 갸름해지고 피부톤이 좀 환해지고 뭐 그런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몇백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몇백을 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얼굴에 그냥 병원에 몇백 들였다며 색소가 그대로 있네. 딱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드리고 실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사실은 항상 리프팅 레이저를 상담하러 와도 색소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에 걸어다니는 소위 말하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잘 떨어지는 시술을 하게 되면 환자 유입도 더 잘 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뭐 유학생들이나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왕래가 잦지 않지만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레이저 토닝 10번에 색소 레이저 뭐 2번 하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한 번의 치료로 좀 경과 관찰을 적어도 일주라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해외 환자 유입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기본 환자의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시술에서 없어지더라도 결국은 다른 시술, 특히 뭐 리프팅 시술이나 안티에이징 시술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한 번을 시술한 거의 메리트는 크다고 봅니다. 일광흑자 이외의 다른 병변에도 리팟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건버선 말고 다른 것도 잘 되나요? 네, 잘 됩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일광흑자는 그 표피진피 경계부의 위쪽에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532 레이저를 써보면은 진피의 상층부, 그러니까 유두진피 상층부 정도까지에 있는 병변들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피부 병변은 다 된다. 예를 들면 일광흑자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귀 잘 됩니다. 사마귀가 생각보다 되게 두꺼운데 이걸로 몇 번 하면은 잘 돼요. 저희 광선각화증이라고 전암병변이 있습니다. 이제 암 되기 바로 직전 단계인데 AK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거의 표피병변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다른 걸로 뭐 보엔스 디지즈라 그래서 그것도 표피병변이죠. 뭐 그런 것들도 잘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피진피 경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 혹은 그 근처에 있는 질환들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광흑자를 치료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광흑자를 만약에 리팟이 아닌 다른 레이저로 치료를 받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온 환자의 경우에도 다시 리팟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치료할 수 있고요. 근데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어떤 레이저를 했는지 아셔야 되고요. 언제 했는지 아셔야 되고 뭐 몇 번 했는지 뭐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히스토리 테이킹을 자세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